정부가 내일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이 서서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또다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요.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남북 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 먼저 우리가 개성공단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마치 넉자, 개성공단. 근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라는 말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그야말로 정부 산하,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성공단 100만 평, 향후 2천만 평 전체를 관리, 운영, 책임지는 책임기관입니다.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북측이 개성공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성공업지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북측에 있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남과 북의 합의로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죠. 그렇군요. 그럼 이 이사장님께서는 이곳에서 개성공단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최초에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합의해서 착공하고 법 만들고 이럴 때는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국장으로서 관여를 했었고요. 직접 들어가서 근무를 했던 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에 직접 체류하면서 기업지원부장으로서 대북 협상들을 거의 전담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개성공단에도 4년간 2008년부터 4년간 현장에서 계셨군요. 독특하게 저는 이제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북측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5년간 남북관계, 대북 정책을 직접 수립, 집행을 했었고 그 연장선에서 직접 개성에 들어가서 한번 대북 협상을 일상적으로 전담하면서도 북측 체제의 민낯들을 한번 제대로 보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좀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김진향이란 분이 이사장님 누구냐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정치학자 공부하신 분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정책을 계획하셨고 학자이자 관료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현장 가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한 4년간. 그럼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이시겠네요. 개성공단의 태동기, 초기 협상 과정, 현장의 실무, 전체적으로 공단이 가지는 가치, 그 배경 맥락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공단하면 우리나라에도 공단이 많잖아요. 공단을 연상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한 북측이 얘기한 개성공업지구 이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우리 이사장님 얘기를 통해서 한번 현장감이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남북한 그 경제협력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가 뭔가요? 단도직입적으로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말씀처럼 자꾸 공단으로 다들 이해합니다. 단순한 산업공단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가치는, 근본적인 가치는 뭐냐? 평화입니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즉 경협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부차적인 것이고 60년, 70년 적대적 군사적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당시 6.15 공동선언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엄청난 그 합의에 근거해서 결국 개성공단이 합의가 됩니다. 즉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한 평화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무슨 일만 있으면 개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평화적 가치 외에 또 어떤 가치가 있나요? 개성공단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뭐 평화 번영의 상징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개성공단은 첫 번째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것 자체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네. 적대를 넘어서 그 그림 자체가 예. 6만 명이 함께 6만이 함께 생활합니다. 네. 그것 자체가 이미 평화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다. 두 번째, 뭐니 해도 경제적 공단이죠. 네.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죠. 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해봤는데 돈이 따라오더라 이거죠. 네. 남북 경협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평화의 구현을 위해서 했는데 돈도 엄청나게 벌리더라는 것이죠. 그 네. 경제적 가치가 있죠. 네. 세 번째는 안보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남북 간에 여한 간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분단 체제니까 그렇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남북의 노동자들이 6만이 같이 있고 수천 대의 차량이 매일 왔다 갔다 물류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2차, 3차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장치, 네. 안전핀의 역할을 하더라. 이거는 돈 버는 안보였어요. 돈도 벌고 안보도 지키죠. 마지막에는 뭐니 해도 60년, 70년 적대적 관계, 대립적 분단 구조, 네.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북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을 담보하는 곳이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치, 네.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 4개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또 반대하면 여기 볼게요. 그렇게 네. 하면 개성공단 얘기하면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북한 퍼주기. 어떻게 얘기하시죠?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아, 왜 그런가요? 북한 퍼주기나 개성공단이 돈줄 달러박스다라는 이야기는 네. 한마디로 남북이 평화적 관계로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파탄내고자 했던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세, 거짓 왜곡 담론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얘기를 합니다. 퍼주기가 아니고 네. 남북이 똑같이 평화 번영을 위해서 상호 윈윈하는 곳인데 네. 솔직히 엄밀하게 자본적 가치에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퍼오는 곳입니다. 아, 얼마나 퍼오느냐. 퍼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퍼오는 곳이다. 네. 사실은 이게 어처구니 없이 많이 퍼옵니다. 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느냐. 네. 그래도 뭐 기본 공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단,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얼마나 퍼오느냐.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임금이 얼마였느냐면요. 2004년도에 첫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 네.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평균 총액 임금이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만 3천 원요. 한 달 월급. 우리 한화로 아. 6만 3천 원.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6만 3천 원요. 근데 네. 그들은 굉장히 고도의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남측에서보다 더 잘 만들어요. 네. 일당이 아닌 월급이 6만 3천 원이었어요. 네.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퍼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많이 올라가지고 2015년이 되면 네. 북측 노동자들의 실질 총액 임금이 15만 원입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15만 원이면 말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네.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노동자들을 1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이 대부분 영세한 하청 임가공 업체들이 들어갔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이. 그분들은 한 달에 15만 원을 주고 네.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네.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우리 내놔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네. 북측에 전달되는 현금, 노임,
사회보험료, 조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57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에서 임가공을 해서 1억 원을 만들려면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분의 1 비용으로 1억 원을 1억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퍼주기입니까? 보험입니까? 바로 그 임금을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북한에도 중국이나 네. 다른 데 가서 일한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임금과 개성공단 임금 비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중국 가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버는 북측은 예. 남북 경협을 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중동까지 다 비교했을 때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싸느냐. 단둥부터 심양 북중 국경지대에 나가 있는 중국 측에 나가 있는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개성공단은 3배, 4배 쌉니다. 아, 그렇군요. 중동의 건설 특수 때문에 북측의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동에 나가 있는 북측 노동자들은 개성공단보다 6배를 더 받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왜 했죠? 그러면 이렇게 싼 돈줄, 가격에 달러박스, 외화벌이라는 이 관점은 아.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 오도입니다. 북측은 애초부터 사실은 자본주의적 가치,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개성공단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공단이 있었던 그 2천만 평, 초기 1단계는 100만 평, 1단계 100만 평을 하다가 2천만 평까지 갔어야 되는데 남북이 약속했던 규모의 딱 한 2, 3% 정도 하다가 닫은 거예요. 네. 그 2천만 평이라는 공간은 북측이 우리한테 내놓았던 그 공간은 휴전선, 서부전선에 주력 군 부대, 북측의 주력 군 부대가 있었던 군사의 기지, 군 부대입니다. 네네. 군사의 기지를 그 6만의 군병력이 있었던 군사의 기지예요. 6만의 군병력을 송악산 뒤쪽으로 10에서 15km를 물리고 왜 공단의 부지를 내놨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뺄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북측을 진짜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 네. 북측의 여러 많은 군인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전선에 군대를 빼느냐?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이 군인들을 설득했던 논리가 뭐냐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선에 6만의 군병력을 빼서 굉장히 불안한 것은 귀관들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런데 그 전선에 6만의 군병력이 아니라 60만의 군병력을 준다 하더라도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느냐. 군대는 안보를 지킬 수 있지만 평화를 구현하지 못한다. 만약에 6만의 군병력을 빼고 그 자리에 남측의 입주 기업이 3,000개, 5,000개가 되고 그 기업의 남측의 연관 협력업체들이 8만 개, 10만 개가 되면 남북 간에는 근본적으로 전쟁은 사라진다. 즉 우리는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죠. 진짜 엄청난 이야기죠.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북측을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악의 화신으로 전쟁의 화신으로 우리는 이미지화했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은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네. 용단을 내렸던 엄청난 공간이죠. 네네.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얘기하고 개성공단의 경제성, 노동 조건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가버렸는데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입장에 이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성공단의 노동자 그 경제성, 노동 조건을 얘기하다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까지 가신 거 아니겠어요? 애초부터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 박스에서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3가지 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논거는 뭐냐? 100만 평 1단계 우리가 토지공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북측으로부터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땅값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에서 140만 원을 냈습니다. 1단계 100만 평이 2.8대 1의 경쟁력을 통해서 100%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북측에서 물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개성공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분양을 다 끝났습니다. 귀측에다가 땅값을 주겠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이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기 때문에 땅값을 주겠다 그랬어요. 남측은 이제 땅값을 대겠다. 네. 네. 북측은 땅값을 얼마를 요구했겠습니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평당 14만 9천 원과 45만 원, 14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북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14만 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 거네요. 근데 북측은 1제곱미터당 1달러를 요구했습니다. 1달러. 왜 1달러냐? 1,200원 정도? 예.
우리가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좋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합시다라고 합의가 됐어요. 땅값을 주겠다 그랬을 때 북측은 사실은 땅값을 그렇게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상징적 수준에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럼 기축통화인 달러에 가장 기초 단위인 1달러면 되겠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1달러를 받은 겁니다. 네. 애초부터 땅값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기본 임금이 2004년 50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남과 북이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또 궁금하네요. 이제 땅값처럼 노동 임금도 우리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제시했나요? 이걸 협상을 했어요. 네. 당시에 우리는 산자부나 통일부가 합동으로 동남아, 베트남 같은데 임금을 조사하고 다 출장도 갔었습니다. 조사해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입주기업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네네. 당시에 2004년 이야기입니다. 네네. 우리 기업들한테 물었습니다. 얼마쯤? 최소한 중국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지려면 월 한 몇 불 정도 주면은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라고 물었어요. 네네. 궁금하네요. 의료 봉제업체도 있고 전기전자도 있고 기계분석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달랐어요. 네. 의료 봉제 쪽에서는 한 100불, 150불. 그건 충분하다. 경쟁력이 있다.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쯤. 네네.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쪽은 한 150, 200불 정도는 가능하다. 100에서 한 200불 정도를 줄 수 있다라는 나름 내부의 간담회 안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북측과 협상을 합니다. 100에서 200불 정도로 합의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제시를 그렇게 했겠네요. 네. 1차, 2차, 3차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또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네. 얼마를 제안했을까요? 이제 이것보다 적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 50불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200달러 우리는 안짝을 100에서 했는데 200불을 아, 상상하고 줄 수 있는데 네. 50불을 제안했어요. 왜 50불을 제안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측은 개성공단을 애초부터 달러박스나 돈줄이나 외화불이라는 이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논거예요. 사람의 노동은 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은 사고 파는 돈이죠. 임금과 같이 이관되는 개념 돈입니다. 네.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람의 노동은 돈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고용과 피고용 개념 사실 없어요. 그 당시에 50불이라는 것은 북측 정부가 북측의 인민들 한 명당 늘 정부가 책임지고 있었던 국가 사회주의 공급 체계의 1인당 비용이 한 50불 됐던 거예요. 그 50불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더 받으면 됐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상업적 사고방식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죠.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름입니다. 세 번째 논거가 있어요. 네. 북측의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박스로 보지 않았다는 세 번째 논거. 네. 이 기본임금 50불은 5만 5천 명 북측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누구도 똑같이 기본임금을 받아야 돼요. 호봉이 없어요. 1년 차든 10년 차든 똑같이 그걸 받습니다. 똑같이 50달러. 이 기본임금은 매년 7월 달에 네. 그 다음 해의 기본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려도 1년에 5% 이상은 못 올리게 임금 상한선 5%를 정해놨어요. 임금 인상률 5% 상한선 정해 묶어놨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2004년 7월에 최초 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은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50불 기본 임금에 연장 야간 특권을 다 해서 한 달에 실질적으로 6만 3천 원 주고 있는데 5% 그거 다 올려줘봐야 2,500원인데 2.5불인데 올려줍시다. 뭐 임금 협상할 것도 없었어요. 올려줄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5% 임금 상한선 속에서는 올려줄 수 있는데 몇 프로를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물었어요. 몇 프로 올려드릴까요?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상 그렇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네.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원래는 임금을 동결합시다. 보세요.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북측은 임금을 동결합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존재하는 달러박스다, 돈줄이다, 외화불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돈 중심적 사고를 하는 자본적 가치의 기준입니다. 네.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개성공단 퍼주기, 돈줄 달러박스 이것은 우리들의 왜곡된 시선으로서 평가했던 잘못된 거짓이다. 이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퍼주기와 함께 개성공단이 퍼주기 아니냐는 얘기와 또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네. 들었던 얘기는 전혀 지금 다른. 이 사장님 얘기는 가짜 뉴스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얘기다. 너무 다른. 이게
2004년도에 착공했죠. 네. 5년, 6년, 7년 다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퍼주기라는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조용하게 아주 좋았어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개성공단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언론에 나타나게 되고 보도가 되게 되고 국민들의 뇌리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공단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퍼주기 담론으로부터 개성공단은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면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이제 그 네. 제품에 대한 그 예. 뭐 생산성이랄까요? 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네, 그게 실적.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있었던 여러 기업들 평균 냈을 때 네. 매출이 한 6,900 했었습니다. 6,900만 원. 한 2007년 네. 기준으로 보면 2014년이 되면 거의 한 20억씩 매출 올립니다. 다시 말씀 한 6,900만 원 팔다가 네. 2007년도에 2014년 7년 만에 거의 한 18억, 20억을 판다고요. 매출 20억 네. 한 기업당요. 예. 네. 그러면 자산은 얼마나 늘었는가? 네. 2007년 기준으로 평균 3억 9천만 원짜리 회사들이 네. 2014년이 되면 약 한 24억짜리 회사들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네. 개성공단 대부분의 기업들은 90% 이상이 네. 임가공 하청업체들입니다. 임가공 단가만 받아요. 진짜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어디냐? 개성공단에다가 하청을 줬던 원청업체들, 남측의 중견 원청업체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 개성공단의 전체 기업의 90%가 임가공 하청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개성공단의 의류 봉제라든가 이 임가공 업체들의 임가공 단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남측 원청 업체로부터 임가공 업체들이 받았던 임가공 단가의 수준이 20년 전이었던 1995년 동대문 시장의 임가공 단가가 똑같았어요. 그 20년간의 폭리를 누가 취한 거죠? 남측의 원청 업체들이 취했죠. 하청을 줬으니까요. 네. 그 하청업체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측의 노동자들이 워낙 저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간의 임가공 단가를 받고도 충분히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직접 들어갔던 그 기업들보다 더 큰 돈을 벌었던 것은 사실은 남측의 임가공 업체들이 더 크게 벌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우리만 압니다. 네. 개성공단이 남측 경제에 미쳤던 긍정적 기여는 참 엄청납니다. 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이렇게 높은 생산성이 꼭 이것 외에 같은 민족으로서 느끼는 것이 주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는 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질문을 잘해 주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압도적 비교 우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공단도 개성공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없다. 네. 개성공단을 대체할 만한 공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남측 기업들에게.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느냐? 첫 번째, 네. 저임금이죠. 근데 저임금인데 양질의 노동력이에요. 왜 양질의 노동력이냐? 네. 북측 사람들은 이직을 하지 않아요.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한 직장에 끝까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여하간 간에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구나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임금 숙련 노동자죠.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한 공간에서 계속 그 일만 한단 말입니다. 네.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두 번째, 무관세.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완제품이 나올 때 관세가 없어요. 민족 내부의 특수거래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 네. 서울과 개성은 60km밖에 안 됩니다. 짧은 물류거리. 그러네요. 원부자재 싣고 들어갔다가 완제품 그냥 원부자재 싣고 들어갔던 차량이 나올 때 완제품을 갖고 나오죠. 주로 홈쇼핑 업체들 개성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다를 보고 주문량이 많으면 더 생산하고 덜 생산하고 그걸 바로 할 수 있죠. 네, 네. 뭐니 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같은 언어, 네. 같은 감정, 네. 같은 정서, 같은 음식, 같은 한민족의 이 문화적 공통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정서가 비슷해요. 똑같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얼마라고요? 한 달 임금이 6만 3천에서 15만 원. 네. 그래서 개성공단에 계셨던 우리 많은 남측의 우리 입주기업 대표님들, 사장님들은 개성공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 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없다. 그 입주기업 사장님들께서 가장 좋아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그 정도의 노동력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 1대 20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올 수 있느냐? 압도적인 노동 생산성, 고품질 구현 능력,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15만 원.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국민들은 몰라요. 네.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평화였잖아요. 평화도 번영도 같이 담보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규모나 내용은 우리가 좀 쉽게 시청자들이 안 가보신 분들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것인지. 남과 북이 합의했던 2003년에 착공하고 2004년에 첫 제품 나오고 시절에 최초로 합의했던 규모는 네. 우리 남측에 네.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나게 크죠. 아, 그래요? 2천만 평입니다. 2천만 평. 공단 800만 평과 네. 대우도시 1200만 평. 남과 북이 약속했을 때는 제조업 기업만 최소한 3천에서 5천 개. 한 50만 명 정도의 대도시를 만든다라는 게 남과 북의 개성 거기에 약속입니다. 남과 북이 50만 명의 도시. 대도시. 네. 제조업 기업만 3천에서 5천 개라는 이야기는요. 남측의 연관 협력업체가 8만에서 10만 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한 공단은 예를 들어서 풀 가동이 된다라고 상정했을 때 우리가 상정했었던 생산액인 1년간 연간 500억, 1000억 달러도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그 약속했던 규모의 딱 2%, 3% 맹하기에 닫아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다시 열리게 되면 125개의 제조업 기업과 100개의 영업 기업이 있었는데요. 다시 재개된다라면은 정상화로 가게 되면은 3,000개, 5,000개까지 쭉 들어가고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8만 개, 10만 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곳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고민한다면 안전한가? 개성공단이 안전한 곳인가에 네. 대한 것,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 등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불안한 곳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받으실 건데 어떻게 얘기하시는가요?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의 네.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개성공단 한 4,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참 역설적인데요. 네. 진짜 역설적인데요. 네. 서울보다 개성이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참 역설인데 네, 역설적이네요. 조금 여담삼아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만 네. 진실입니다. 네. 이 진실은 뭐냐? 우리가 느꼈던 거죠. 지난해 9.19 평양선언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 시민 15만 대중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했어요. 능라도에서 그랬죠. 능라도 5.1 경기장 했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네. 그 연설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북측이 평화를 진짜 갈망한다고 절실히 확인하셨대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북측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진짜 다르죠. 개성공단 14년 동안 남측 주재원들, 노동자들이 북측에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천안함이다, 연평도다, 그 이외에 수많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들은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차치하고라도 네. 여하간에 그런 사고들은 항상 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로 가야 되는데 개성공단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 있을 때부터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공단에서는 오히려 더 어떠한 평지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네. 그런 사건, 사고가 나면 북측 성원들은 남측 사람들을 진짜 잘 대해줍니다.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런 일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더 평화와 번영을 해서 개성이 더 열심히 일하자고. 이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들 불안할 것 같죠. 사실은 북측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았던 천동설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악의 화신으로서 북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단을 넘어서 허물고 직접 14년간 개성에서 그들과 생활해 보면
기존 이 분단이라는 게 뭐였을까? 왜 이 불편한 진실들? 왜 우리는 왜곡 오도된 이야기를 계속 주입받았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 그 호시탐탐 적화 이야기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대충 대부분 좀 순수하고 맑고 좀 한마디로 착할까? 이거 간단치 않은 경험이 됩니다. 네. 아, 분단은 적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가렸구나, 왜곡했구나.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보적 가치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성공단의 6만의 노동력들이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연평도다, 천안함이다, 발목질이다, 우발적인 휴전선 상에서의 군사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2차, 3차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군사적 긴장이 에스컬레이팅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군사작전을 하는 남과 북의 군사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감정적으로 막 한번 해보고 싶어도 휴전선 바로 인접해가지고 남과 북의 6만의 민간인들이 같이 공단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안보, 즉 군사적 긴장을 억제 완충해줬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 버는 안보로서 개성공단의 물리적 공단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거 적대적 분단 체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입받았던 인식했던 북에 대한 기존 이미지들과는 너무 다른 경험들을 개성에 있는 개성에 있었던 남측의 주재원들은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고 적대적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성공단은 무조건 빨리 닫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폐쇄해놓고 정보를 독점하고 계속 그렇게 이미지를 악의 이미지를 씌워야 되는데 그곳에는 계속 14년간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어요. 여름만은 가봤는데 좀 다르더라. 야. 전혀 다르더라. 걔들도 평화를 이야기하더라. 걔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통일을 이야기하더라. 난 놀랬다. 우리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좀 루저, 찌질이 좀 폄훼하고 낮춰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 이 발견이라는 것은요. 살짝 북측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개성이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아까 그때 좀 언급하셨지만 정치 상황과 개성공단의 상황이 또 연동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이 상황이 그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그날 상황은 진짜 참혹한 날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설 연휴 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다 소천명이 또 다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소천대 차량들 다 같이 들어가게 돼 있었죠. 아침에 10시에 남측 입주기업 사장들한테 다 전화를 돌립니다. 정부가. 2시까지 어디에 다 모이시오. 긴박한 상황이라고. 10시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2시에 다 모이라고 그래요. 다 모였어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내일 한 명이 차 한 대를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전 10시에 모든 언론에는 발표를 했고 언론은 오후 5시에 보도를 합니다. 오후 5시까지는 엠바고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5시에 발표될 거니까는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업 사장님들은 혼미백산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14년의 모든 자산들이 그 안에 다 있다. 10시에 언론에 브리핑하고 5시 발표하게 돼 있다는데 지금 2시니까 언론이 엠바고를 일주일만 좀 연장해달라. 일주일만 연장해주면 우리 내일 어차피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내일 모레 한 일주일간 최소한 원부자재, 완제품, 주요 설비, 금형, 최소한 장부라도 모든 생활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거를 좀 갖고 오자. 일주일만 주면은 된다. 따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정부는 그 일주일 주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만 달라. 싹싹 빌었어요. 3일만. 14년의 모든 재산이 그것이 다 있다. 장부는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무 어묵한 이야기가 90% 이상이 다 임가공 하청업체죠. 원청들의 원자재, 부자재, 원청들의 제품이에요, 그게. 보통 봄, 여름 시즌 이렇게 계약할 때
보면은 40만 장, 50만 장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여하간 간에 이 계약서는 언제까지 납품을 하지 않으면 5배, 10배를 물어줘야 돼요. 당장 내일 더 가지고 다 작업해서 납품해야 될 엄청난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원청 업체들에 대한 그 모든 클레임, 변상, 배상을 국가가 할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약한 자들이 또 부담에 대한 상황이 되는 거죠. 3일만 달라. 정부는 3일을 줬습니까? 그냥 5시에 발표를 쳐버려요. 예.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국가는 그들을 완벽히 버렸죠. 14년에 엄청나게 자산을 불렸던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모든 기업의 단 한 명이 차량 한 대를 갖고 가서 뭘 실으며 무엇을 갖고 나오며 한 명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들어가서 피난민처럼 나왔죠. 북측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퇴직금도 아무것도 정산된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어요. 2013년도에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여하한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닫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합의까지 우리가 주장해서 합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면 다 울어요. 존재감이 완벽히 부정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질적 의미에 대한 무지, 그 무지가 부른 완벽한 참사, 정책 실패,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고자 했던 그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다. 평화도 닿고 경제도 닿고 안보도 통일, 문화, 미래적 가치도 완벽히 유린한 자해행위라 그랬죠. 그런데 그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노동자가 북측 노동자들도 5만 명이었는데 5만 5천 그걸 명. 바라보는 북측 노동자들 눈빛과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음 날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혼비백산에서 이미 실신한 분들도 있었고요. 병원에 실간 사람도 있었고요. 한 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들어갔죠. 한 명이. 차 끌고. 북측 성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그나마 차에 물건들을 실어주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안부 전해주시라요. 진짜 미쳤죠. 그게 Through the summer and the fall, we had each other, that was all. Just she and I together, like it was meant to be. And when she was lonely, I was there to comfort her, and I knew that she 그랬군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랄까 최순실 개입설까지 있어서 최순실의 결정이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런저런 설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대 당시에 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여러 많은 건으로 국정농단의 결과로서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초법적으로 어떤 절차도 없이 어떤 과정도 없이 회의 하나 없이 그냥 그거 닫으세요. 이 한마디만 존재합니다. 지금. 국무회의도 안 했고 에너지 상임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거 닫으세요. 이 한마디만 존재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전면 중단했던 그 자체가 사실은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최순실 씨와의 뭐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쓸 뿐이고 본인이 알겠죠. 왜 그렇게 닫았는지. 근데 개성공단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 분야에 천착해서 초기의 협상, 그의 역사의 과정, 현재 개성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2008년 2월 새롭게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은 개성공단은 비정상화되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개성공단을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아, 2008년도부터. 이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주고 위기관리 계획을 짜게 했습니다. 아, 이명박 정권이?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닫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대비 계획을 짜게 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줬어요. 비밀스럽게. 왜 그랬을까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진짜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평화, 번영, 안보, 통일 그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데 왜 그걸 갑자기 닫으려고 했을까요? 그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 1단계 다 100% 분양이 됐죠. 개성공단이 왜 2%밖에 안 됐었냐? 분양은 다 됐지만은 사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 안에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62%는 그냥 빈 땅입니다. 분양은 됐지만 왜 그런가? 2008년 이전에 들어갔던 기업들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기업들은 이명박 정부는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허가하지 않았어요. 한창 건물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던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장 건축률이 80%가 안 되면 다 스톱시켜버렸어요. 광주 지역에 낙원건설이라고 있었습니다. 낙원건설이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축률이 30%밖에 안 됐었는데 지하하고 1층, 2층 올리다가 스톱돼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2007년 12월에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엄청나게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합의들을 합니다. 2007년 14선언에는 2008년 1월에 2단계 250만 평 확대 합의도 해요. 이 모든 약속들을 이명박 정부는 다 부정해버립니다. 안 지켜요. 그때부터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의 합의들은 다 그냥 종잇장처럼 날아간 거예요. 이거 국민들은 모르죠. 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네. 왜 개성공단을 그렇게 비정상화시켰을까요? 그 이후부터 개성공단을 남북 갈등 관계의 핵심 축으로 씁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협정을 안 지키고 북측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안 할 거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정상화해야 된다. 정상화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떠한 협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들을 국민들은 모릅니다. 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분단체제가 그런 거죠. 모든 정보는 국가가 독점하고 사실 언론도 모르죠. 통일부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정책적으로 당시 2008년도의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을 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팽개 쳐두면 약속을 부정하고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개성공단이 그냥 파탄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이 됩니다. 왜 가동이 됐는가? 단순해요. 그 남북 당국 간의 대립적인 관계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가 있었던 기업들은 그 조건에서도 돈을 벌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기업들은 돈을 엄청 벌기 때문에 당국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되었지만 꿀렁꿀렁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성단은 그냥 가동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남북 당국 관계는 완벽히 사라졌는데 이미 들어가 있었던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이거를 누가 확 닫을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어정쩡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쭉 이어졌던 게 2008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개성공단은 언제부터 비정상이 되었는가? 2010년 5.24 조치 이후가 아니고 이미 2008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은 비정상화되었었고 그나마 가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이미 문 닫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그 말씀은 평화, 공존,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평화, 공존, 번영의 상징이 되는 게 어떤 불편한 그것이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정치적이 있었다. 그런 뜻인가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역학관계가 있겠죠. 네.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엄청난 역사이죠.
분단 체제 심화가 필요한 세력은 개성공단은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든 칼질해서 난도질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닫아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엄존하는 진실입니다. 개성공단은 평화 번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퍼주기라는 왜곡을 할까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벌리고 평화도 엄청나게 담보되더라. 이 확고한 진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왜 지난 9년간 그걸 안 했을까요?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 이건 구조로서, 체제로서, 문화로서 분단이 만든 현실이죠. 엄혹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재개돼야 됩니다. 네, 3년 동안 공단이 방치돼 있을 텐데 네.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보죠. 바로 가능할까요? 최근에도 북에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현장을 직접 가서 전력 상황, 통신 상황, 정배수장, 해수종말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공단 운영의 기존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기반 시설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네. 큰 틀에서 합의만 되면 기업들이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을지를 한번 쭉 점검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 125개의 제조업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해서 다시 재개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 아, 그래요? 지난해 우리는 9월에 남북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지금 운영 중이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기존의 여러 많은 기반 시설들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도 그 용량으로도 기존의 125개 기업들이 재개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더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영세 기업인들이 네. 진출했다 하는데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일자리와 사업을 해보려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어떤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뭐니 해도 결국 국민 행복, 삶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청년 실업, 네. 20, 30년 되어가는 이미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창출,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죠. 네. 우리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확실한 방법이 남북의 경제협력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이 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들라고 하면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 30년간 고도 경제 성장한 중국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국가이죠. 중국은 지난 30년간 매년 10%씩 고도 경제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에게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든 제조업 경쟁력을 중국한테 다 뺏겼습니다.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비교율을 넘어가 버렸어요. 중국의 성장이 우리의 수출을 둔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구조적 저성장,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발 비교 5위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남북의 경제협력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단호하게. 우리는 개성에서 14년간 남북 경협을 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의 기업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보여들더라 그랬죠. 개성공단 제품은 중국 제품보다 훨씬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남북의 경협, 즉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 토지, 북측의 적정 기술, 북측의 자원, 우리의 마케팅 능력, 전 세계적인 영업망, 남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저성장을 넘어갈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을 70년 분단 경제 속에서 섬나라 경제에 딱 묶어 있었던 것을 평화 경제, 남북 공동의 경제 공동체의 추진 과정 속에서 다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국민 경제,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집안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이죠.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남북 경협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념의 잣대로 보려고 해요. 거짓, 왜곡, 오도에 기반한 국민 행복이 절대 가치고 절대 이념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평화도 담보하고 경제 번영도 담보하는 70년 분단을 넘어서 평화 경제, 남북 경협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향후 그 개성공단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종전의 기업들은 이제 1단계였죠. 그렇습니다. 향후는 50만까지도 생각한다 했는데 1단계가 이제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1단계를 넘어 2, 3단계까지 확대 방안, 규모와 산업 분야 이런 다양한 꿈도 그려볼 수 있을 건데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최초에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했던 2천만 평에 20분의 1에 사실은 2% 3%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1단계 100만 평이 다 차게 될 것이고 향후 2단계 3단계 나아가게 됩니다. 네. 요즘 사실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재계 정상화의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 하나 보고 할 거냐. 그건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경협의 고도화를 하자. 남측, 북측의 ICT 협력은 어떤가? 남북의 스타트업 협력은 어떤가? 청년 창업은 어떤가? 개성공단을 서울에서 60km밖에 안 되고 남과 북의 휴전선 그 바로 인접한 거리에 딱 있는데 남과 북의 스타트업 협력을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엄청나겠다. 남측의 하드웨어, 북측의 소프트웨어 능력. 여러 많은 남북의 청년 창업가들이 개성공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많은 아이템들을 창출할 수 있는 공단으로 전통적인 제조업도 하되 시장 경쟁력, 마케팅 경쟁력, 중견기업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북측과 만난다. 영세한 기업 말고 현재도 경쟁력이 있지만 더욱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남측의 중견기업들 그리고 청년 창업의 ICT 협력, 스타트업들까지 이미 제도와 법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개성공단에서 우선 연착륙해서 하다 보면 제2의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 함흥, 원순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 그림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조건은 다시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라는 신호만 떨어지면 컨트롤 합의만 되면 전혀 지금과는 다른 분단 경제를 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평화의 경제 시대로 갈 수 있는 교두보로서 첫 시험 문제로서 개성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긴 시간 말씀 고맙고요. 개성공단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까지 이 산증인이시고 또 미래를 또 꾸려 나가실 분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에 왔습니다. 네, 평화의 성지고 민주의 성지죠. 평화나 민주나 이 모든 가치들이 사실은 분단 체제가 만들었던 오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도 분단도 민주주의도 이 많은 것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측 문제, 남북 문제, 북을 온전히 제대로 좀 알려고 하는 노력들 기존의 적대적 분단 체제, 대립적 분단 구조가 우리들에게 이미지화했던 그런 상투적인 북한 말고 진짜 실체적 진실로서 존재하는 북에 대한 관심들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들은 최소한 동남아나 외국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100% 무조건 남북경협과 개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 이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장 이사장과 집중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대변환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으로 김낙곤의 시사본색을 마칠까 합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색 안경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mong the fields of barley, in his arms she fell as her hair came down. Among the fields of gold.